예, 안녕하십니까. 저 권대영입니다. 예, 그동안 주로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제 기존 금융이라니까 표현이 이상한데요. 하여튼 저 전통적인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핀테크 스타트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편안하게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저희 혁신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쭉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가지 전략의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7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방형 금융 결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런 새로운 영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혁신 환경 변화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ICT 기술 발달로 모든 사물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연결되는 결국은 네트워크가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5G를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 플랫폼이 5G에 올라타는 그런 미래를 한번 그려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플랫폼 연결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가 흐르는 데이터 경제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입니다. 예를 드시면 뭐 데이터는 원유다. 그다음에 GDP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는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핀란드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7, 8년에 노키아가 이제 핀란드 경제를 이끌다가 이제 노키아라는 그 핸드폰 업체가 이제 침몰한 이후에 핀란드 경제가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800만 정도 되는 핀란드에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핀젠입니다. 핀란드의 아마 젠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약 한 5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모으고 관련자들이 연구를 하고 반지로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그 다음에 AI로 맞춤형 치료를 하는 이런 의료 빅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이데이터라는 그 금융 정보를 이전하는 부분을 시작을 하지만은 나아가서 저희도 그래 가야 되겠지만은 벌써 여기는 의료의 마이데이터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경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제 일으켜서 고도 성장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결과 그 데이터가 결국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경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파라 해서 지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그런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플랫폼 전쟁에 나서고 있다. 저희는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년 된 기업들이 10년 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거대한 그 4명의 그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면은 웃는 얼굴의 파괴자 아마존은 결국은 이커머스 정보를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했죠. 최근에 보시면 이 회사는 소상공인 대출, 그 데이터를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의료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 데이터와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개인의 엄청난 정보가 모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결제 시장에 블록체인을 통한 어떤 결제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신 구글도 모든 검색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가파라 불리는 이 빅테크, 한국도 이런 이제 플랫폼이 좀 커지는 성향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빅테크가 이제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 간의 그 경계가 흐려지는, 사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현상입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산업 생태계는 5G를 통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이런 분야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만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 있는 핀테크의 광의의 개념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통상 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의 DT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 기업에 또는 데이터에 기초한 테크핀, 빅테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스타트업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토스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플랫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커머스입니다. 이런 수많은 결제 정보가 흐르고 있는 이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핀텍의 어떤 참여 해서 결국은 이제 결제를 깔고 결제 위에 금융 상품을 까는 모습일 거고요. 최근에 또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 기존 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전쟁에 났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페이라는 게 핸드폰 업체인데 약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삼성페이를 가지고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90% 이상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페이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 결국은 정부도 여러분도 혁신적이어야 되고 개방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공격을 할 것이고 성자 독식하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제 개방하고 혁신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정부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변화에 마주쳐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 6가지를 주로 소개했는데, 마지막 기존 금융회사 분들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과정을 조금, 또 금융은 또 역사가 중요한데요. 저희 이제 2015년에 이제 신재현 위원장께서 아마 핀테크란 용어를 처음 14년 말 15년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사용을 해서 이제 핀테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도 하시고 하실 이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소를 하셨고, 핀테크 데모데이 인터넷 전문은행인가 지금 오픈 뱅킹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 금융권 오픈 플랫폼이 이제 16년 9월에 가동되었습니다. 그런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아래 해서 15, 16년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저희 조직이 한 개의 팀에 불과했습니다. 한 개의 팀에 불과했던 업무를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이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8대 혁신 성장의 선도 사업으로 핀테크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에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이제 만듭니다. 이제 최종구 위원장께서 이때부터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금융위가 3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혁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국장이 되는 또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법이 이제 2가지가 통과되는데, 첫째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법 해서 이제 좀 큰 쪽에 이제 핀테크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는 비록 작지만은 그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법, 예산 이 체계가 갖춰지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핀테크 혁신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가지 전략을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 샌드박스 같은 이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사업화 안 되는 부분을 본치겠다. 그 샌드박스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은 이 법령 규제 또는 그림자 규제에 숨어 있는 규제 하나하나를 찾아서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최종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스케일업 자금들이 필요하겠다. 또는 또 기존의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내부에서 육성도 필요하지만은 핀테크에 대한 직접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핀테크 이 생태계에 부채 개념이 아닌 에쿼티 개념의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어떤 그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라든지 마이페이먼트 같은 새로운 이제 산업과 분야를 이제 개척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의 좁은 영토를 넘어서 글로벌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러한 업무들의 기초는 보안, 보호 또는 그 소외받는 분들의 어떤 배려,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 이런 거로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파를 가져온 거는 이 연초에 지주 회장님들 신년사에 보면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이제 아까 위원장께서 상당한 취지를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밌는 사례를 아까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이 되게 이제 그 경계가 흐려지는데 되게 좁은 범위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알뜰폰을 하겠다. 아주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통신사냐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융과 통신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통한 고객을 이렇게 잡는 측면도 있지만 통신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금융 정보와 통신 정보의 어떤 결합, 통신 정보는 이제 모빌리티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정보를 이제 확장해서 플랫폼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블록체인 관련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카드사들이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신용카드 중심으로 해왔는데 대부분 이제 가맹점이 있는 어찌 보면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물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측면인데 모바일 간편 앱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가맹점의 지위를 핸드폰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해왔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한민국에는 송금하고 결제를 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근데 지금 결제와 송금의 경계가 흐려져 버렸습니다. 결제 이꼬로 송금이 되는 것 또는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중에 우리 은행이 드라이브 스루 한다 하니까 이거 미국에 다 있는 뭐 맥도날드인데 그게 뭐냐? 저희가 보기에는 은행이 지점 밖으로 나가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내에서만 비즈니스 할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근데 이제 주로 유통과 이제 결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확장성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행 점포가 제가 은행 가장할 때 10,000개가 넘었는데 지금 한 9,000개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은행 점포는 뭐 미래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제가 그 유통업 그 편의점을 한번 그 카운트를 오늘 해보니까 34,000개의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 유통 편의점이 결국 은행 점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초연결 사회에 언제 어디선지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는데 꼭 아날로그 시대에 고정된 물리적 공간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5명의 핀테크 스타트업의 업무는 대출 모집 플랫폼, 대출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검색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플랫폼에서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을 이제 소개하는, 이제 기존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소개를 못했던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용어를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 이제 고객 접점을 확보한 플랫폼, 싸고 편리하고 비대면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뭐 대출만 팔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보험 상품을 팔려고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상품들을 쭉 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페르소나 시스템 핀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소개하면 이제 AI를 통한 로봇텔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법의 법인격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하고 자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로봇텔러가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수용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비스로 모집인, 죄송합니다. 설계사하고, 그러니까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설계사인데 설계사의 어떤 개념으로서 사람이 아닌 이제 AI를 이제 수용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AI의 어떤 그 성능이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서 계속 고도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금융법에 이제 기계가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제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정보뿐만 아니고 통신료 납부 정보를 통한 통신 등급을 이제 만드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이야기지만 시간계상 지정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기존 금융권 분들이 많으시지만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필수 업무는 금융회사만 하는데 이 업무를 핀테크나 다른 업체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샌드박스로 오셔도 좋고요. 기존 금융회사 분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으면 좀 협업하는 업무에서 내부에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이렇게 느끼는 이런 분들, 되게 재밌는 이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금융권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보정 중심의 대한민국 이제 대출 시스템에 지금 이제 동산담보대출, 일괄담보대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파펀딩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예컨대 그 3월 14일 날 이때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화이트데이에 이제 이렇게 사탕을 초콜릿을 팔아야 되는데 대출은 2달 전에 나가야 되거든요. 원자재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이제 실적이 없으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커머스에서 한 5년 정도의 이 회사가 3월 14일 날 그 매출 일으켰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대출이 나갈 수 있게, 물론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나갔거든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창고를 파주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파주에 창고에 원자재가 들어오고 완성된 물건이 나가는 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대출 계좌는 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자금 공급이 충분히 안 됐던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금융정보 외에 어떤 결제정보나 매출정보 또는 다른 회계정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결합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결국은 파주 공장에 이제 IoT를 이제 그 위치 부착을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더 이제 재고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권 계신 분들이 이제 동산담보대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서 이 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실제 자신 없는데 그걸 분석해주는 핀테크 스타트업하고 이렇게 고도화 작업을 해보시고 기초 통계와 한번 맞춰보시고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면은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현존하는 규제를 이렇게 개선하는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 외에 이제 낡은 규제들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금융혁신 하실 때 금요일마다 그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한 2년 있다 돌아오니까 없어졌길래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굉장히 이제 비공개적으로 많이 해서 현장 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디어가 200개의 규제를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7월 중에 이 200개를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개선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금융회사 분들이 핀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 규제를 과감하게 이제 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금융회사 분들은 자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부서 업무나 겸용 업무를 통해서 핀테크를 하셔도 좋고, 이도 자신 없으면 핀테크 스타트업을 사시면 됩니다. 자회사로 가지면서 시너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가를 받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했는데 아이디어는 결국 사업화를 해야 될 건데 대한민국 인가 규제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사례가 있었냐면 샌드박스에 그 페이풀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간편 결제를 하는데 지금 앱이 아닌 핸드폰 결제 인증을 하고 앱 인증을 또 하거든요. 그건 왜냐 보안성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렇게 규제했는데 이 회사는 핸드폰 없이 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겠다는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혁신적인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 제일 낮은 전자선불업자는 IT 전문 인력 5명에 자본금 30억입니다. 이 회사는 2명이 자본금 3천만으로 창업을 했고 그 아이디어가 테스트 해볼 만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에 허용을 할 때 그 요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내에 그 요건을 맞춰라 했는데 그때 얻었던 아이디어는 역시 여전히 대한민국 인가 단위는 높구나. 또 예를 들면 은행 업무란 게 뭐 대출만 하더라도 뭐 모집하는 것부터 평가하고 나가고 사후 관리하는 이 모든 업무를 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이렇게 모듈 또는 번들로 번들링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던 핀테크 업체가 1,000억의 은행 업무 자본금을 가져올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자본금 요건이나 기술 요건을 좀 낮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슬라이딩 방식으로 거래량이 근데 100만 명이면은 뭐 자본금 1억, 1000만 명이면 2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진입 요건을 뭐 전문 인력도 2명에 시작했다가 사람이 늘면 거래량 업무가 늘면 3명, 5명 이런 식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핀테크 분야의 혁신은 인가 단위를 저희가 얼마나 잘 개편하는가에 따라서 지속성과 제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되,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저희 뭐 위에 분들이 만들었던 그 핀테크 랩을 저희가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랩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회사의 어떤 허브고요, 논의의 장이고, 지금 아직은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위한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핀테크 랩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께서 4월달에 현장 방문하실 때 그 핀테크 랩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하고 괜찮으면 투자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오늘 뒤에 그 신한 퓨처스 랩이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가장 모범적으로 그 랩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을 가보면서 핀테크 랩을 통해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진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각 지주회사에서 한 200억씩 해서 저희가 한 하반기 3, 4분기에는 이런 민간하고 저희 성장이나 정부 돈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펀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뭐 5천만 원, 1억만 투자해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올라갈 때 이제 스케일업 하는 그런 자금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핀테크 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랩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농협도 굉장히 큰 핀테크 랩을 만들었고요. 지금 뭐 서울시도 만든다 하고, 지금 DGB 대권행도 만들겠다고 부산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핀테크 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창업화되고 저희 청년들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공간은 이제 랩의 공간도, 핀테크 랩 공간도 있지만, 저희가 디캠프도 있고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도 있지만, 내년 4월 달에 마포에 어디 전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는 마포 청년 혁신 타운을 내년 4월 목표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첫째 이제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만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B업을 금융 중심의 CB에서 비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CB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 CB업,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기업 CB로 이제 구분하고요. 금융이 아닌, 그러니까 통신,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아주 엄청나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 물론 뭐 금융회사 연체율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그 자체보다는 이게 결합될수록 이제 더 강력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쩌면은 오픈 API를 이제 아까 15년경에 저희 이제 만들어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좀 확장성 있게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어떤 인프라를, 데이터와 결제라는 인프라를 이제 개편하면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플레이어들은 마이 데이터 사업, 마이 페이먼트 또는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법이 2006년도에 굉장히 혁신적인 법으로 고쳐졌는데 지금 한 2,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체계나 우리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법 체계의 전반적인 전자금융법을 이제 개편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전자금융법을 통해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진입을 이제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업건별로 이제 고도화도, 뭐 은행도, 뭐 인터넷 은행도 있지만 은행 자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오늘 기사 나왔지만 규제에 많이 잡혀 있지만 인슈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RA 같은 검투, 카드도 요즘 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에 어려움 때문에 결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새로운 눈을 뜨시는 것 같고요.
뭐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저축은행도 굉장히 가벼운 네오뱅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P2P 시장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은 수출을 전제로 해서 1등 상품이 나왔는데 금융은 그동안 잘 못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언어나 문화 문제를 극복하는 수출 산업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민국 그 영토를 이렇게 넓혀 나가는, 물론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동남아에 지금 기존 금융회사들이 많이 가 계신데 이 부분에 진출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결제, 신용평가, 그 다음에 보안, 이 부분의 어떤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동남아 쪽에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깔아버리면은 대한민국 핀테크 스타트업도 금융회사들도 아마 진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뭐 광고를 다시 한번 하면은 5월 23일에서 25일에 동대문에서 핀테크 위크인데 처음에 그냥 뭐 적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글로벌 자를 갖다 붙여라고 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국제 박람회 형태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고는 이제 정부 예산이 2월 달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그 한 공간인데 저희 사전 신청을 이제 어저께 마감하니까 2,500명이 이제 신청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행사는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는 2,500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이제 수용 공간이 한 500에서 1,000명밖에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내년에는 좀 더 넓은 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제가 런던 그 핀테크 위크 가니까 70만 원을 돌라 하길래 제가 이제 안 간다 하니까 공짜로 이제 국장을 내어주는데 대한민국은 일단 무료입니다. 그리고 경품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토요일은 애들하고 데리고 오시면은 되게 재밌는 세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좀 이렇게 해외 진출, 투자,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날은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 날은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어린애들, 어른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모든 이 전략을 할 때 이제 보안, 보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보안,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오픈 AP, 오픈 뱅킹 또는 클라우드에 따른 정보 보호, 그 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더해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어떤 그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어떤 균형의 어떤 보안의 어떤 균형적인 어떤 전략을 이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면이 좀 작지만은 상당히 이 백오피스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좀 여기 또 그런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아마 정보보호의 달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까지 이렇게 좀 샌드박스나 혁신 쪽을 하고는 6, 7월 달에는 제가 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을 이제 지금 현재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입니다. 너무 좀 핀테크 스타트업 위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 아무래도 기존 금융권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어저께 좀 급조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5월 4일자에 그 디커나미스트지를 보면은 대한민국 아마 핀테크 은행을 뭐 습격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개의 기사가 있는데 정말 저 기사가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이제 꿰뚫는 것들은 되기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뭐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재밌고, 예. 그 다음에 리워드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납니다. 던파이프로 해가지고 이 망공급자, 은행 기존 금융회사 지금 재판, 제조와 판매를 결합해서 지금 강력한 신뢰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지위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공급자 관점에서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이제 수요자의 어떤 그 니드가 강해지니까 이 주도권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데 그거는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단순 상품의 공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저 영국에서 이렇게 어떤 전문가 잡지에서 썼는데 정말 이 좀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여기 저 핀테크 업체도 계시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뭐 파괴적 혁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기존 금융회사는 막강한 자본력과 그 높은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안전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신뢰, 고객의 어떤 네트워킹 부분은 뭐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언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 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가 부서 업무나 겸업 업무를 좀 핀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크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더 나아가면은 즉 예를 들면 그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보니까 SNS 업체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더라고요. 캐나다의 어떤 금융회사는 AI 회사를 아예 자회사로 인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자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제 내부화 회사를 하는데 내부에 두기는 아마 너무 이질적일 겁니다. 문화나 조직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형태로 이제 두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 금융회사도 결국은 플랫폼화 해야 되고 글로벌 해야지 이 이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방형 금융결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산업 분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인프라,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은행권 분들 계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 마이데이터 분야의 이제 표준 API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데이터는 확장성이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고 저희가 통신 데이터, 공공정보, 세금 정보, 이렇게 무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장 그 실비로, 그 다음에 그 강력한 보안 인증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오지만 그 사업자가 정보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표준 그 데이터 분야의 API를 이제 구축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는 뭐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경우 이 부분이 가능한 거는 데이터를 가명정보화해서 그 데이터 간의 결합을 이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관련 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부분은 이제 꼭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제 인프라를 이제 그 개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은행 간에도 개방이 안 돼 있는 걸 은행 간 개방합시다. 둘째,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개방합시다.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은 이론적인 기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은행이 만들었던 어떤 핵심 설비인데 이걸 왜 개방했느냐는 거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도 미시시피 강에 보면은 이렇게 강에 철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철로는 개인이 만든 철로입니다. 근데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이제 붙습니다. 이 철로를 개인이 만들어서 그걸 딱 독점하는 순간에 저 밑에 있는 그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인가 그까지 이 철로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 자연 독점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개방을 하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물류 통신으로 쭉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이 전봇대는 전부 KT 소유입니다. 97%가. 근데 다른 그 망 사업자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때 가격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은행 간에 이 망을 열지 않으면은 핀테크 스타트업 예를 들면 토스가 은행 간 망을 다 연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은행은 자기 고객 1000만 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토스는 더 확장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개방될 수 없는 거면 은행 간에도 트고 핀테크 간에도 트자 하는 것이 이번 인프라 개방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그 은행 간에는 한 20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데 핀테크 업체들은 500원을 받는 거는
좀 동등한 경쟁이 아니다는 측면이고, 그거는 뭐 유럽에도 그런 법 체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전자금융법의 기초를 이제 역했다는 입장이고, 은행이 흔쾌히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500원이지만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근데 10억 건이 되면은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은행 쪽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제 이런 은행도 플랫폼 전쟁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행 리브 그 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을 보고요. 근데 그 앱을 제가 사본들, 그 앱 회원이 대본들 제가 농협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방안이 개편이 되면은 계좌가 없더라도 그 플랫폼 또는 앱을 가입하면은 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철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하반기에 이런 서비스가 나오도록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은행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 이제 검투나 뭐 보험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도 되게 관심을 이제 보입니다. 아주 기다렸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래서 호주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예금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호주는 퇴직연금까지도 이 망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계좌 이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 이동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금융 상품이 다 흐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신있게 세계 최초라고 쓴 이유는 유럽이 하고 있는데, 유럽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회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되면 쓰기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 일단 앞서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가 다 2016년에 깔았던 그 인프라를 이제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디벨롭된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사업자들은 아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입니다. 물론 뭐 핀테크 스타트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분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V 정보도 하물며 SNS 정보, 온라인 쇼핑 내역, 통신 요금, 비금융 정보를 통한 이런 섹터를 가지고 등급을 산정하는 이제 CV사들이 이제 특화 CV사들, 특허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이제 전자금융법을 업종에서 기능별로 이제 저희가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결제업을 이렇게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뭐 선불업자, 직불업자, 뭐 피지업자, 뭐 전자사업 보조업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종합적인 업을 하나 두고요.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붙였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개편 작업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목하는 거는 이제 종합지급결제업입니다. 예금 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아주 그 강력한 이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거든요. 이자도 지급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 데이터나 마이 페이먼트란 이런 부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아주 간단한 그 돈 주머니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종합 지급 결제업입니다. 지금 뭐 선불 그 계좌하고 비슷한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한 마이 페이먼트 사업자가 이 돈을 마음대로 이전하려면 굳이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약하고 그 경쟁이 가능한 그 예금 계좌가 아닌 종합 지급 결제업이라 해서 독자적인 결제 계좌를 통해서 송금 결제 출금이 가능한 그런 어카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계좌에 돈을 움직이고 하는 지시업자를 이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와 결제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5G란 그런 인프라에 이제 그 데이터 고속도로하고 그 결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 그 차량이 이제 아주 쌩쌩한 차량이 이제 마이 데이터와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 결제 그 지급업자 이런 그다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다니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떠 있는 그런 금융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클라우드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이제
저기 보내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혁신 기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 서비스의 어떤 바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은행에 가보니까 디노랩에 그 아마존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다 놔고 그걸 핀테크한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착되도록 보안성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스타트업들은 좀 바우처를 나눠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제가 좀 두서없이 드린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정부가 여기는 없지만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고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금융법에 어떻게 이제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감독도 그 정말 썩텍, 렉텍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영국에 가보니까 사이보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계와 인간의 어떤 중간 영역에서의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며, 그다음에 감독과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더나 어떤 포용 금융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혁신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